안녕하세요. 프로토소설가입니다. 승무패 21회차 2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고요. 1부 분석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분석의 핵심은 아마 첼시가 될 것 같네요. 첼시까지 빨리 가가지고 첼시를 길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나 길어지니까. 들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30분이나 듣고 계셔, 항상.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들어주시니까 이걸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은 끝까지 들으시더라고요.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고요. 초반에 빠르게 찍고 넘어가고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저는 첫 경기 승을 진짜 하기 싫은데 이 경기는 승이 될 것 같아요.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에스턴 빌라가 너무 잘해가지고 승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랜트퍼드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뉴캐슬의 선전을 때문에 이것도 뉴캐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이 달라졌죠. 브랜트퍼드는 아마 잘하는데 지금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홈 경기는 특히 잘해요. 브랜트퍼드가 홈 경기가 브랜트퍼드 보시면요. 홈 경기 패배가 1패입니다. 보이시죠? 1패입니다. 홈 경기에서 1패한 팀들이 올 시즌에 몇 팀 있냐면 아스널, 맨시티, 맨유, 리버풀, 그리고 브랜트퍼드, 뉴캐슬입니다. 이 팀들만 1패했어요. 다른 팀들은 뭐 4, 5패씩 했고요. 토트넘도 4패나 했네요. 문제가 많네. 득실차도 28점이나 넣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양호합니다. 홈에서. 이런데도 뉴캐슬이 한 수 위라 생각해서 뉴캐슬 조금 브랜퍼드가 잘한다는 거 기억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뉴캐슬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라도 더 줄이고 싶은 이게 왜 이러죠? 리즈 여기 표시해놨구나. 리즈랑 크리스탈 팰리스는 무승부로 해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이 할배죠. 소할배의 성격상 원정 가면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나든 택백이고요. 리즈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사실 이 경기 본심은 이렇게 지우고 가는 겁니다. 20배 다 하는 거. 20배 다 하는 거. 이게 본심입니다. 본심인데 바로 무승부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하셔야 될 게 챔스 8강부터는 무조건 롯데 돌려요. 챔스 8강부터는 무조건 롯데 돌리고요. 8강 맞지? 8팀이서 8강 맞죠? 4강전이라고 하죠. 4강전은 무조건 롯데 돌립니다. 4강 올라가는 진출전 롯데 돌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른 리그의 경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세리에는 3경기나 잡혀 있어요. 세리에는 3팀이 올라갔죠.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세리에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월드컵 룰을 그대로 다 리그에 반영시켰죠. 자동 오프사이드, 반자동 오프사이드까지 다 했습니다. 다 반영시켜가지고 그 룰에 맞춰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가 그 룰을, 월드컵 룰을 그대로 하거든요. 해가지고 경기하기가 편해, 수월해, 우선.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다른 리그 애들은 그 룰을 안 하기 때문에 가면 룰이 바뀌어가지고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어요. 룰을 다 도입해야 되는데 프리미어 리그는 지금 한 개도 안 했어요. 한 개도 안 했어요. 지 하던데 지 꼴리던데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승 못하면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한탄을 하고요. fulham이랑 웨스트햄 경기부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ulham이랑 웨스트햄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마르코 실바는 좋은 감독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실력 부족한 감독 분명한데 취업을 진짜 잘해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봐요. 지금 좋은 감독들 많이 쉬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래가지고 어 근데 풀엄이란 팀은 정말 단단한 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풀엄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미트로비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트로비치가 이 경기에 못 나옵니다. 정면 저하가 크죠. 간단하게 풀엄과 웨스트햄 경기를 살펴보면요. 미트로비치가 못 나오고요. 미트로비치가 못 나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와, 그 돈 주고 사온 스카마카가 또 못 나오고, 문제 심각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를 보면요. 풀엄이 흔들리고 있어요. 4연패, 5연패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웨스트햄 상대로. 웨스트햄 호알베는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물론, 뉴캐슬한테 두들겨 맞았지만, 죽다 살아나고 있어요. 죽다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호알베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호알베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저 호지스 생각 자꾸 나가지고. 호알베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모에스가, 네. 죄송합니다. 호알베 아닙니다. 모에스가 있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순위를 보시면, 웨스트햄이 27점으로 강등권이긴 한데요. 최근 전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보시죠. 많이 끌어올렸어요. 많이 끌어올렸어요. 네. 많이 끌어올렸고요. 원정 경기는 문제가 많긴 한데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10경기를 봐도 10경기를 봐도 웨스트햄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죠. 네,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OS가 안 잘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대로 가면 지금 그 펌퍼도 지금 진출했거든요. 펌퍼도 진출했거든요. 해가지고 펌퍼도 진출했어요. 웨스트햄이. 네, 웨스트햄이 라르나카를 밟고 진출했어요. 완전 셧아웃 시켜버렸죠. 예, 리그 차이를 보여준 것. 잘, 뉴캐슬한테는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죠. 뉴캐슬한테 두들겨 맞을 수밖에. 프롬을 조금 더 보면요. 프롬은요, 미트로비치가 없으니까 득점력이 처진 게 확실하게 눈에 보입니다. 기대값 자체가 줄었죠. 그래도 볼 점유할 수, 힘은 단단하다 그랬잖아요. 볼 점유는 충분히 가져가는데, 득점력 자체가 줄었습니다. 유효 슈팅 자체가 줄었어요. 예. 미트로비치가 있을 때는요, 유효 슈팅이 많아요. 유효 슈팅이 많습니다. 슈팅 자체도 질이 높아진다는 거죠. 득점가, 기대 득점, 점유율에서 득점가까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미트로비치가 없으니까, 없는 빈자리가 너무, 통계치로만 봐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게 가장 커요. 이 경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대가 웨스트햄이라 가지고 한 발 물러서서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웨스트햄이 요즘 뉴캐슬이랑 경기를 했잖아요. 요즘 뉴캐슬이랑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무승부도 무시 못한다고 보는데 웨스트햄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트햄 사이드. 웨스트햄이 이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홈이고 뭐 같은 런던 더비라 치죠. 예, 런던 더비라 치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예,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급해요 제가. 다음은 토트넘 브라이턴 경기입니다. 예, 브라이턴 경기인데요. 토트넘을 보면요, 콘테마 없을 뿐 똑같다 그러죠. 하는 거 보니까 똑같던데요. 뭐가 달라진 거야? 똑같던데요. 물론 그건 선수들이 다 빠져서 그 영향이 큽니다. 데이비스 벤탄쿠른 데이비스 벤탄쿠른은 그렇다 쳐도 데이비스에다가 모우라 에메르스 한쪽 축이 완전 무너져 버렸죠. 히샤리송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네. 그것도 없고 심각하네. 엄청 심각합니다. 예. 그 브라이턴이 카세이도가 안 나오는 게 상당히 그나마 다행이라고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토트넘은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5천만이 전문가죠. 데제르비 얘기를 좀 할게요.
데제르비 잘하죠. 데제르비 감독이 잘합니다. 데제르비가 펩 과르디올라 밑에서 전술 훈련과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영향을 크게 받았죠. 이 사람의 밑 바탕이, 그러니까 펩이 기본적으로 쓰는 그 전술들을 밑 바닥에 깔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환경은 달랐죠. 펩은 바르셀로나 같은 팀에서 시작했지만 데제르비는 중소리그 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제르비의 전술에서 펩의 점유축구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공을 항상 소유하고 그 공을 소유하는 지역이 상대편 지역이어야 하는 거죠. 이게 기본 철학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네, 포지션 플레이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네, 포지션 플레이는 예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 했었지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 하면서 했었죠.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 펩 이야기하면서 했나? 누구 이야기하면서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 축구의 특징은 한두 명의 선수에 의존 하기보단 여러 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팀 퍼포먼스를 중요시합니다. 볼을 많이 돌리죠. 볼을 많이 돌려요. 근데 많이 돌리는데 빠르게 돌립니다. 이런 게 기본으로 다 깔려 있어요. 팀을 잘 만들어요. 기본적인 팀을 만들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영국 출신, 명문팀 출신의 감독들이 못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어, 그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뻥축구, 원래 영국이 뻥축구다 보니까, 뻥축구를 하는 거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고. 예.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감독들은 스페인 가가지고, 코치로 좀, 밑에서 좀 열심히 좀 배워야 되는데,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그런 거 해줄 감독도 많죠. 예. 예. 저쪽에 이따 나오는 울버햄튼 가서 배워도 되고, 아니면 브라이튼, 데제르비 밑에서 배우기 좀, 아스톤 빌라 가서 에메리 밑에서 배워도 되고, 그런 축구를 기본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런 데 가면. 이 에메리 밑에서 코치 생활을 하면요, 에메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서 작업이 되어야 돼요, 코치가. 제가 전에 얘기해드렸죠. 에메리는 주전 선수가 되면 그 포지션의 선수들한테 공책 한 권씩 준다고. 책 한 권씩 줘요. 네가 그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다 적어놨다. 이거를 익혀라 하면서 무공 비급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주전 선수한테 주고 서브 선수한테 주고. 그거 봐야 돼요, 선수들은.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번역해서 쓸 수 있잖아요. 번역가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에밀리는 그런 작업을 해요, 스스로. 그게 옛날부터 했는지 아니면 아스날에서 경험 때문에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메리 밑에서 배우면 그런 것까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갈 수 있으면 가보라고. 그디브닝으로 조롱하지 말고. 그디브닝은 이제 조롱이 아니라 밈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꾸 길어지네.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게르비의 전술은 이런 이제 기본 전술 아래 후방 빌드업을 진행하죠. 이 후방 빌드업 하는 건 이제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예. 여기 글 써놓은 거 읽어보시고요. 그럼 다른 점이 뭐냐? 데르비는 빅클럽을 맞지 않았죠. 항상 도전자였어. 그래서 그 전술도 변화가 있었어. 예전에 농구에서 쓰던 작전을 축구에 도입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4명을 한쪽에 몰고 나머지 1명을 반대쪽에 둬가지고 아이솔레이션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데르비는 이걸 상당히 유연하게 잘 씁니다. 1대1 찬스를 인해 가지고 쉽게 이제 골키퍼 근처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있던 애들도 안쪽으로 튀어들어오고 이게 안에서 이제 혼전을 만들면서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 데르비의 그 전술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활용을 잘해요. 이런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특히 점유율을 가져가고 그 점유율을 이용해서 이런 골을 만드는 이 조합해가는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브라이턴이 강한 겁니다. 물론 브라이턴이 강한 거는 이런 제르비의 전술을 이식시킬 수 있도록 선수들을 잘 지원해주는 게 크죠. 예. 감독에 맞춰서 선수를 구해주는 그 능력이 좋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있기도 하고, 이건 구단주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구단주가 진짜 선수들을 잘 데려옵니다. 토트넘이랑 정반대죠. 토트넘은 레비가 그냥 망쳤죠. 감독이 이 선수 사달라고 하는데 그냥 비슷하고 좀 떨어지는 애 좀 싸게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팔 생각만 하다가 말아먹었죠. 그 물론 뭐 그 모든 잘못은 다 콘테가 지고 갔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은 별 비난 안 받지만 제가 보기에는 콘테는 큰 잘못이 없어요. 콘테는 그냥 4위잖아요 지금. 4위가 뭔지 5위구나. 5위잖아요. 뭔 잘못이 있을까 5위인데. 토트넘 가지고 5위 했으면 잘한 거지. 얘네가 무슨 빅클럽이라고. 빅식스는 우리나라에서나 쓰는 거지. 외국에서도 이제 좀 쓰는 것 같던데. 빅식스가 아니라 빅4가 기본입니다. 빅4라 그래요, 빅4. 내 팀이 챔스에 항상 진출하니까 빅4라 그래요. 빅4에서 떨어졌다, 빅4에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기사에서 쓰죠. 손흥민만 나가면 토트넘도 뭐, 헷갈리기 때문에 큰 신경은 없습니다. 나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토트넘한테 유리한 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홈 경기라는 거 빼고. 딱 잡아먹기 좋은 팀이에요, 토트넘이. 제가 걱정입니다. 저는 뭐 토트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데, 흥민이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토트넘이, 아, 좀 안 좋네요. 예, 브라이튼 상대로 좀 안 좋. 그래도 브라이튼의 제르비 부임 후를 보니까, 이겼네. 아니구나, 이것도. 제르비 부임 후는 첫 경기예요, 이거. 그럼 더 위험한데. 왜냐면 토트넘이 진 경기를 보면 울버햄튼, 이거 보세요. 비슷한 스타일 팀, 울버햄튼이랑 했을 때 졌잖아요. 아, 큰일이네. AC 밀란도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큰일이네. 큰일이네요. 예. 이거 토트넘 패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아이씨, 무승부까지. 예, 지질 마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요, 이제 울버햄튼이랑 첼시 메인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이랑 첼시는요, 우선 울버햄튼을 꼭 얘기하면, 마테우스 쿠냐, 사르비아, 르미나, 고메스, 도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보강을 했죠. 보강을 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순위가 강등권이에요. 강등권이긴 한데 강등권에서 한 발짝 앞서 있죠. 근데 강등권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뭐 10, 몇 위부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이랑 첼시 경기는요, 뭐 마테우스 쿠냐, 사르비아, 르미나, 고메스, 도스 등 엄청나게 보강을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엄청나게 보강을 했어요. 그리고 뭐 순위권을 보면 강등권이 현재 12위부터 강등권이에요. 프리미어 리그가. 그리고 이 강등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울버햄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격력이죠. 현재 공격력이 프리미어 리그 꼴등입니다. 울버햄튼 친구 에버튼, 상대팀 첼시 감독이랑, 예, 감독이랑 같네요. 예, 그리고 꼴등하는 사우스햄튼. 여기서 실점만 많으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좋아진 거예요. 예, 로페teg이 오고 난 다음에 좋아진 겁니다. 이것도. 최근 전적을 볼까요? 최근 전적을 보면요. 첼시 다시 이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울버햄튼이 최근에 좀 떨어졌죠. 울버햄튼 홈 경기 볼까요? 울버햄튼 홈 경기는 좋습니다. 왜냐면 울버햄튼이 홈에서 리즈한테 한 방 맞은 거 빼고는요. 득점도 잡고 보머스한테도 잡혔네. 울버햄튼이 뒤로 완전 물러서서 수비에서 역습하는 팀한테 약하다는 걸 이걸 볼 수 있죠. 이걸 보면. 예. 상대가 덤비면 세집니다. 대표적인 게 리버풀이죠. 예. 해가지고 음, 상대는 첼시고 덤빌 것 같은데
조금 더 얘기할게요, 울버햄튼. 뭐, 요거 오늘 읽어보시고요. 우상 복귀했습니다. 우상 복귀했어요. 예. 푸냐 복귀했어요. 예. 지금 좋아요. 루페테키 감독에 대해서는 뭐, 바스크 출신인데, 현재 바스크 출신 감독 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독이 산실이 돼버렸어요. 예. 유기적이고, 뭐, 짧은 패스로 상대 수비수를 공격하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페인 축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3-4-3이나 뭐 4-4-2도 쓸 수 있습니다. 감독이 선수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포메이션을 바꾸는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감독, 임기응변형 전술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울버햄튼의 로페테기 갈 때 황희찬이 중용될 거라고 했던 거뭐 얘기해드렸고, 우리 대표팀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여기서 중용될 거라고 했죠. 그 벤츠매 이 축구를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영국식 뻥축구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역습 위주의 직선적인 축구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변화무쌍한 축구를 하는 페테기한테는 황희찬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게 처음에 적응하라 그러면 힘들거든요. 좀 더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뭐 경고 누적으로 네베스가 빠지는 게 좀 큽니다. 네베스가 빠지는 게 좀 커요.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게 크거든요. 왜냐면 네베스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줍니다. 많은 일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게 좀 크고요. 다 문제가 있긴 한데, 첼시는 뭐 워낙 선수들이 많으니까, 티아고 실바 빠지는 게 좀 크죠. 티아고 실바. 티아고 실바 빠지고 첼시가 잘 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하죠. 그렇습니다. 티아고 실바 빠지는 게 큰데, 그 뒤로는, 뭐야도 티아고 실바는 그게 없으니까 빠지는 게 크긴 하죠. 첼시에 이제 램파드가 돌아왔습니다. 1기 때는 경질당했죠. 예. 공원 삭제되는 뻥축구의 대명사 감독이죠. 예. 직선적인 축구를 합니다. 직선적인 축구를 하죠. 역습으로 한 방에 상대방의 라인을 무너뜨리고 들어가가지고 골을 메이드 시키는 그런 전형적인 영국 축구를 합니다. 아쉬워요. 이 전형적인 영국 축구가 최근에 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경쟁력을 잃고 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해가지고는 상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구를 안 하는데 첼시가 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램반장 데려온 거예요. 이 경기 못하면 바로 콘테에 부르려나? 예, 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대신 제가 램파드한테 좋아하는 점이 뭐냐면요. 램파드는요, 압박을 정말 성실하게 합니다. 일단 램파드가 가면 셋시에 있는 애들의 그 라카룸 장악은 확실하게 될 거예요. 라카룸 장악을 못 해가지고 실패하는 감독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감독으로 누가 있냐면 최근에 경질되고 다른 팀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감독입니다. 나겔스만. 유명한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라커룸 장악에 문제가 많아요. 좋은 전술이 있고 팀 성적도 이끌어주지만 미넨이라는 팀의 라커룸을 장악하기에는 그의 선수 경력이 뛰어나야지만 라커룸 장악. 자기보다 잘하는 레전드 선수가 얘기를 해야 먹히지. 뭣도 모르는 애가 얘기하면 네가 뛰어봤어?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램파드가 딴 건 몰라도 라커룸 장악은 확실하죠. 왜냐면 레전드였으니까. 그것도 첼시의 레전드죠. 블루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합니다. 딴 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열심히 뛸 거고 열심히 뛰어야지만 에버 램파드의 그 압박이 먹힐 겁니다. 제가 첫 경기 정말 잘했어요. 에버튼에서. 레드포드 잘 나가는데 4대1로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감독도 그때 이제 브랜포드 토마스 감독도 램파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을 거예요. 3시에서 보이던 건 또 달랐거든요. 에버튼에서 3-4-3으로 해가지고
7명, 앞에 7명으로 완전 상대 압박으로 그냥 질식을 시켜버렸습니다. 진짜 선수들 열심히 뛰게 만들었죠. 그게 램파드의 강점입니다. 이게 진짜 강점이에요. 첼시 일기 때도 4-3-3 썼는데, 후방 빌드업이 좀 단조롭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압박 하나 끝내줬습니다. 근데 압박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후반에 선수들이 다리 풀려가지고, 수비가 무너지는 그게 컸죠. 예, 그게 컸습니다. 첼시가, 그래도, 어, 램파드가 첼시에서는 공격 전술이 됐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되니까. 20, 21 시즌에 후반에 한 10라운드까지는 거의 뭐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엄청나게 뭐 공격이 압박 장난 아니었습니다. 장난 아니었는데 후반기 들어가가지고 네 뭐 그렇죠. 네. 사실 너무 단조로웠어요. 압박은 좋았는데 단조로웠어요. 좀 많이 뭔가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뭐 쓰리백도 써보고 했으니까 뭔가 좀 빌드업이 좀 바뀌겠죠. 근데 뭐 빌드업을 써본 적이 없는 감독이라 가지고 빌드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첼시에서는 빌드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선수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알아서 공을 돌리거든요. 예. 근데 첼시로 다시 왔으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앞선에서의 그 압박은 기대가 되네요. 첼시 일기 때보다 지금 선수들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성실하게 압박할 수 있는 선수들도 좋고 무엇보다 엔조 페르난데스의 그 꿀 같은 그 크로스와 패스가 있기 때문에 중원 삭제라고 하지만 그거를 극복해낼 선수가 엔조 페르난데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이 경기는 첼시가 대승할 수도 있습니다. 첼시 루페테기가 물론 압박을 풀어나가는 그 전술을 울버햄튼에 이식시키고 있지만 시즌 중간에 와가지고 팀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의외로 첼시 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첼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울버햄튼 원래 이거는 그냥 램반장이 없다 치고 경기를 했으면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 사이드로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램바장과 첼시라니까 이 경기는 왠지 느낌이 옵니다. 네, 느낌이 오고요. 마지막 경기는 이제 리버풀과 아스날인데 아무것도 안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는 20패 다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뭐 여기 뭐 지우자 그랬더니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도 있지만 리버풀과 아스날 경기는 정말 지워야 될 경기입니다. 두 팀 다 이길 수 있어요. 아스날이 유리하지 않아? 아스날이 더 잘 나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 리버풀이 살아났어요. 아니 소설가 아저씨. 아니 소설가 아저씨. 최근 리버풀 경기 보셨어요? 결과 보셨어요? 이게 살아났다고요? 이게 살아난 팀이에요? 3연패 했는데 살아났어요? 하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리버풀 경기를 보니까 살아났습니다. 경기력이 살아났어요. 예전 그 리버풀로 돌아왔습니다. 해가지고 이 경기는 아스날 사이드로 보실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는데 20패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원래 승무가 정석이긴 한데 정석으로 얘기해야 되긴 한데 아스날의 최근 성적을 보니까 이 경기는 아스날 승입니다. 승입니다. 20패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음, 리버풀의 부상 선수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이게 제일 커요. 물론 뭐 부상 선수들이 아직 있지만 주력 선수들이 다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운 창끝은 리버풀이 더 강합니다. 물론 아스널도 근데 날카로운 창끝이 돌아와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리버풀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홈이니까. 하지만 아스날의 홈을 보면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다.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다. 다만 아 다만 그 아스날의 우승을 바라시는 분들은 우승부도 생각하시라.
라는 분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21회차 분석을 모두 마치고요. 지금 사실 램파드 이야기는 엄청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분석 시간 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쳐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말에 축구 경기 재밌는 경기 많으니까 보면서 즐기세요. 그리고 다음 주 챔피언스 리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